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박시연입니다. 오늘은 여성과 노동 그리고 젠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회적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고 노동조합 간부인 우리가 여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여성주의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여성이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마더는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배치를 했는데요. 첫째는 마더는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됐을까? 그리고 여성은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들어가기 전 7살, 8살 때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책을 읽기 위해 우리가 했었던 일이 뭐가 있었죠? 혹시 이 중에 나는 천재라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혼자 책을 독학을 해서 읽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책이라는 건 단계가 있어서 글자를 깨우치지 않으면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그것을 알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대한민국에서는 몰라도 무식하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거나 오히려 알려고 들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영역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대 갈등 이야기하면서 청년 문제 대두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청년 문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M4 세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혹은 못하는 이유 등등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청년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청년에게 물어야 하죠. 즉,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이해 당사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 문제는 남녀 문제 그리고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단순 갈등으로 치부를 해버리지만 직접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이해 당사자인 여성에게는 절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남녀 갈등 그리고 남녀 대립, 젠더 갈등, 젠더 대립이란 말이 과연 옳은 말일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논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갑질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갑과 을의 관계가 같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거나 대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흑인을 지배했었던 미국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대립한다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흑인 차별, 인종 차별이란 말을 쓰죠. 대립이란 말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지배와 피지배의 본질을 가리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녀가 대립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가바리 우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남성도 성판매로 200만 명 이상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여성에게 성폭력 당하는 남성도 수시로 뉴스에 나와야 하고 4번째, 매 맞는 남편은 평생 동안 아내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야 하고 그 사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했다가 그 끝의 결말은 아내에 의한 남편 살해가 수시로 발생해야 합니다. 이렇듯 여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강간과 강간 문화라는 것을 이어오는 가부장제가 여성폭력의 핵심에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의 문제를 접근할 때
하는 가장 큰 착각은 여성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어떤 여성학자들은 남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구상에는 생리하는 몸과 생리하지 않는 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성은 월경과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차별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사회가 월경과 임신, 출산을 하는 몸인 여성을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배제시켜 왔는지를 이해한다면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말의 뜻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여성을 배제시켰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 단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중세 유럽 봉건 체제 하에서는 가족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가족 단위의 공동 생산을 하는 사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인력이 동원돼서 생산을 하는 체제였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십자군 전쟁을 겪고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동방무역이 활발해지고 신대륙 탐사가 일어나면서 그 유명한 르네상스와 프랑스 혁명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근대 자본주의로 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체제의 변환으로 인해서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공장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이 대량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장시간 노동에 견딜 수 있는 몸을 필요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필요했었던 몸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면서 성인이었고 그리고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남성의 몸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는 자본이 생산수단을 소유했습니다. 아까 중세까지만 해도 가족이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했다고 했는데 생산수단을 빼앗기게 되면서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대 자본주의는 자본이 생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공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는 값싼 노동력을 수시로 동원되기는 했었지만 잉여적이고 보조적인 존재로 취급을 당해야 했었고요. 자본은 노동자의 착취를 기저에 깔고 성장하는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착취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대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고대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속되어 있었고 그보다는 조금 더 종속되진 않았어도 중세 같은 경우는 농노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의 노동자는 고대의 노예와 중세의 농노와 달리 자유민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민으로서 자유의지에 따라 회사와 자유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착취의 구조가 가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잉여가치로 부를 축적하는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임금 노동자는 자본의 노동력을 팔아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이 잉여가치 전체를 자본가가 가지고 가게 되면서 이 착취 구조가 완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노동자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기 위해서 자본이 고안해낸 모델이 남성 생계 부양자라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성 가장이 이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임금 노동을 하는 남성에게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고 임금 노동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 쉬게 되는 재생산 노동에 여성을 배치하게 되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을 무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성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성 역할이 강조되게 되고 희생과 봉사
그리고 모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만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처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서양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요. 농부가 하인을 둘 여유가 없으면 아내를 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그만큼 하인보다 못한 존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생산 노동에 정말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남의 아이를 키워내는 것은 임금 노동에 해당이 되지만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임금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사적 영역, 즉 무임금 노동은 이처럼 자본주의가 여성에게 할당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재생산 노동 없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가 였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출산과 양육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세대 재생산을 담당을 해왔었고, 생산과 소비 그리고 가족 복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적 영역에 배치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가사노동을 최저임금으로만 환산해 보았습니다. 하루 1시간만 일한다고 해도 30일이면 28만 원을 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자본이 어떻게 성별을 나누고 공사에 배치했는지 얘기했었습니다. 여성을 사적 영역에 배치하고 재생산 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자본은 돈을 벌고 국가는 여기에 공조하며 묵인하게 된 역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임금입니다. 노동임금은 생산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위해 노동자가 쉬어야 하는 재생산 노동까지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총임금을 뜻합니다. 때문에 남성은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생산 노동에 종사해야 했고, 장기간 야근 그리고 만성 피로 등이 쌓여서 과로사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표 맨 마지막에 여자 외벌이와 남자 외벌이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남성보다 여성의 가사노동이 훨씬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신문기사입니다. 왼쪽은 2021년이고 오른쪽은 2022년으로 1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의 총 매출보다 여성의 가사노동이 앞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떠한지는 며느리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도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해서 손님으로 대접을 받지만 며느리는 머슴으로 취급합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 속에서 여성이 받게 되는 차별입니다. 채용 전인 면접에서부터 직무와 관계없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성차별 내용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여성이 대거 몰리고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 또한 사회에서의 채용 성차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입니다. 앞서서 성별 분업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성별 분업은 성을 기초로 해서 노동에 있어서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별 분업은 수평적 성별 분업과 수직적 성별 분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수평적 성별 분업은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서비스, 돌봄 등의 경공업, 그리고 저임금 직종이고 주로 여기에 여성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일이라 여겨지는 자동차, 건설, 기술, 과학, 석유, 중공업 같은 고임금 직종에 남성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 성별 분업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직종에서도 보육교사, 초등교사, 시간강사, 간호사 같은 하위 직군에는 여성이 몰리게 되고
대학 교수, 의사, 국회의원, 장관, 임원 등 고위 직군에 남성이 몰리게 되는 분업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위 직군 중에서도 같은 조직 내에서조차 기획이나 감사, 인사, 예산 이런 승진이 빠른 중심 업무에는 남성이 배치되고 민원이나 여성, 복지, 교육, 총무 같은 단순하고 주변적인 업무에는 여성을 배치하며 성별에 따라 위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전체 노동자를 놓고 보았을 때는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남았더라도 여성은 잦은 야근과 회식, 그리고 술자리 관행, 담배 문화 같은 것들로 인해서 기혼 여성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구조에 남게 됩니다. 특히 직장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기혼 여성은 곧바로 퇴출이 되게 되고 경력 단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력과 능력주의 그리고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여성은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과 휴직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밀려나게 되는 구조에 처하기 때문에 외국하고 달리 고연봉, 고학력인 여성일수록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뚜렷한 현상입니다.